회장님 잡으십시오. 브레이크가 안 됩니다. 시속 130km로 질주하던 검은색 세단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불꽃을 뿜어냈습니다. 비명소리와 비릿한 타이어 타는 냄새가 차 안을 가득 채웠죠.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다. 차갑게 식은 지수의 핸드폰에는 이름 없는 협박 문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점에선 여회장하지만 그녀의 곁엔 믿을 놈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낡은 후드티를 눌러 쓴 한 남자가 그녀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살고 싶으면 내 등 뒤에 붙어 있어. 1초라도 떨어지면 죽는 건 당신이야. 가장 화려한 곳에서 시작된 잔혹한 사냥 게임, 그리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사선으로 뛰어든 한 남자의 처절한 사투.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한지수의 전용 차량이 고속도로 3차선을 시속 130km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한지수는 서류 파일을 무릎 위에 펼쳐둔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눈 밑에는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흔적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운전석의 기사가 백미러로 슬쩍 지수를 살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이사회가 오후 2시잖아요. 저기, 점심은 좀 챙겨 드셨습니까? 시장하실 텐데 뭐라도 좀 드셔야 기운을 차리시죠. 운전기사 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붙여봤지만 지수는 서류 뭉치에서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짤막하게 대답했습니다. 됐어요. 생각 없으니까 운전이나 하세요. 그때 가방 속에서 핸드폰이 진동하며 울렸습니다. 지수가 꺼내서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파르르 입술이 떨리며 얼굴이 싹 굳어버렸습니다. 이름도 없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이 떡하니 와 있었던 거죠.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다. 지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기사님이 눈치챌까봐 얼른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벌써 3번째였죠. 열흘 사이에 똑같은 협박 문자가 3번이나 날아온 거예요. 지수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바르르 떨리는 게 멈추질 않았지만 지수는 이를 악물고 그 떨림을 억지로 눌러 참았어요. 대체 누구야? 누가 나를 이렇게 말려 죽이려는 거지? 속은 타들어가고 가슴은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창밖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차가 갑자기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사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데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죠. 회장님, 브레이크가... 기사의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페달을 다시 밟았습니다. 또 밟았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차는 오히려 가속되듯 앞으로 튀어나가고 있었어요. 회장님, 잡으십시오. 지수는 손잡이를 꽉 쥐었죠. 앞에는 대형 화물차가 버티고 있었어요. 기사가 핸들을 꺾으며 갓길로 차를 몰았고 차체가 가드레일을 긁으며 불꽃을 튀겼습니다. 쇳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렸죠. 지수는 이를 악물었어요. 차가 비틀거리다 갓길 위에서 간신히 멈춰 섰습니다. 정적이 흘렀죠. 기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핸들 위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지수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누군가 감히 자신의 차를 원격으로 건드렸다는 것에 대한 서늘한 분노였죠. 그날 저녁 지수의 비서 오세라는 HJ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에서 비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죽인 채 수화기에 바짝 입을 붙였죠. 차 사고는 실패했습니다. 회장님은 멀쩡하세요. 통화가 끊어지자 세라는 핸드폰을 핸드백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세라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지만 세라는 그것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 허름한 고시원 골목 아니었습니다. 강도연은 편의점 봉투를 한 손에 들고 계단을 올라가다 멈췄습니다. 바지 주머니에서 낡은 핸드폰이 울리고 있었죠.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도연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임태성이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핸드폰을 내려다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끊어요. 도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연아, 나다. 알아요. 그래서 끊으라는 거예요. 10초만 들어. 딱 10초. 도연은 편의점 봉투를 계단 위에 내려놓으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말해요. 임태성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HJ그룹 한지수 회장. 사진 보냈다. 확인해. 필요 없어요. 국가보안 프로젝트야. 그 여자가 가진 반도체 설계도 지금 국제용병 조직이 노리고 있어. 그 여자 죽으면 설계도는 통째로 넘어가. 도연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나한테 왜 전화해요? 나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넌 끝난 게 아니야. 동료들 다 죽고 나만 살아 돌아온 사람한테 무슨 임무예요?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튀어나왔습니다. 임태성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해야 해. 이 나라에서 그 설계도 지킬 수 있는 사람 지금 너밖에 없어. 도연은 통화를 끊었습니다. 봉투를 집어들고 고시원 방문을 열었습니다. 좁고 낡은 방 안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봉투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꺼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씹히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에서 임태성이 보낸 사진이 열려 있었죠. 한지수의 얼굴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흐트러짐 없는 자세. 도연은 사진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집무실 소파에 앉아 오세란이 올린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란이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외부에서 오신 분인데요. 임태성 국장님 소개로 왔다고 합니다. 지수가 보고서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임태성이요? 네. 강도연이라고 합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섰습니다. 낡은 청바지에 후드티, 면도도 제대로 안 된 얼굴이었죠. 지수는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이요? 지수가 세란에게 물었습니다. 세란은 눈을 피하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 앞에 서더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나는 이런 사람 필요 없어요. 도연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창문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저 창문 방탄 처리 안 돼 있군요. 지수가 미간을 좁혔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맞은편 빌딩 14층 두 번째 창문. 지금 3분째 빛 반사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수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맞은편 빌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도연이 지수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엎드려요. 도연이 지수를 강하게 끌어당겨 책상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지수가 항의하려는 찰나 굉음이 터졌습니다. 통유리창이 박살나며 파편이 쏟아졌습니다. 특수 저격탄이 방금 지수가 앉아있던 소파 등받이를 정확히 관통하고 있었죠. 솜 조각과 가죽 파편이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지수는 책상 밑에서 소파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허리를 낮춘 채 창문 반대편 벽으로 붙었습니다. 일어나지 마요.
나를 따라서 기어요. 지금 바로. 지수는 처음으로 도연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으로 바닥을 짚으며 도연을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비상구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복도에 나서자 도연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벽 쪽에 붙어 서 있는 내부 보안 요원 3명. 도연은 그들의 손 위치를 0.5초 만에 스캔했습니다. 뒤로 물러나요. 도연이 지수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요원 중 한 명이 재킷 안으로 손을 뻗는 순간 도연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팔꿈치로 첫 번째 요원의 턱을 가격했습니다. 두 번째 요원이 달려들자 손목을 꺾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죠. 세 번째 요원이 무기를 꺼내려는 찰나 도연의 발이 그의 손목을 걷어찼습니다. 3초였습니다. 세 명이 복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쓰러진 요원의 재킷 안쪽을 뒤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수신 번호를 보고 도연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차민혁 부회장한테서 지시받았군요. 지수가 벽에 등을 붙인 채 바닥의 요원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우리 내부 사람들이에요. 지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무도 믿으면 안 됩니다. 도연이 지수의 팔을 잡고 비상계단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비상구를 빠져나온 두 사람은 지하 주차장 구석에 세워진 낡은 차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지수는 숨을 고르며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이미 차 안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조수석 아래쪽, 대시보드 틈새, 헤드레스트 안쪽.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세 번째 탐색 끝에 도연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헤드레스트 안쪽에서 작고 납작한 장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도청기예요. 아주 정교한 거. 도연이 장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놨습니다. 지수는 그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내 차에. 이 차뿐만이 아닐 거예요. 지수의 시선이 허공으로 향했습니다. 10년 동안 앉아있던 자신의 집무실, 자신의 차, 자신의 저택. 그 모든 공간이 한꺼번에 낯설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연이 장치를 손가락으로 눌러 산산조각 냈습니다. 지금부터 내 말 들어요. 지수가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지수의 저택 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뒤졌습니다. 거실, 서재, 침실, 욕실, 벽 콘센트 뒤, 액자 뒷면, 화분 받침대 아래 모두 14개였습니다. 도청기와 초소형 카메라 합쳐서 14개가 나왔습니다. 도연은 그것들을 식탁 위에 줄지어 늘어놓았습니다. 지수는 그 앞에 서서 말이 없었습니다. 양손이 식탁 모서리를 쥐고 있었고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죠. 언제부터였을까요? 지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래됐을 거예요. 도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수는 14개의 장치를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강도연이라고 했죠? 네. 나를 왜 지키려는 거예요? 임무라서? 도연이 잠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지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웃는 법을 잊고 살다가 억지로 짜낸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그 밤 도연은 저택복도 끝 지수의 침실 문 앞 바닥에 앉았어요. 등을 문에 기대고 권총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눈을 뜨고 있었죠. 새벽 2시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문 안쪽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낮고 짧은 비명이었어요. 도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곧 낮은 울음소리가 이어졌죠. 도연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권총을 천천히 정비하는 손이 한 박자 느려졌죠. 도연은 문의 뒤통수를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동료들을 잃던 날 밤 도연도 꼭 그렇게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아무도 모르게.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지수의 저택 드레스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고급 양복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죠. 문이 열리며 지수가 나왔습니다. 도연을 보더니 쇼핑백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부터 제 신부는 회장님의 해외 귀국 연인입니다. 이 차림으로는 안 되죠. 지수가 도연의 후드티와 낡은 청바지를 훑어봤습니다. 그건 동의해요. 도연은 쇼핑백을 들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15분 뒤 문이 열렸죠. 수염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짙은 네이비 슈트를 갖춰 입은 도연이 나왔습니다.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박자 멈췄습니다. 처음 집무실에 나타났던 그 남자가 맞는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됐군요. 지수가 짧게 말하고 먼저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슈트 재킷 안쪽을 한번 매만졌습니다. 권총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자선 파티장은 서울 도심 한복판의 대형 호텔 볼룸이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지수가 도연과 나란히 입장하는 순간 홀 안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웅성거림이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도연은 지수의 등 뒤에서 반걸음 거리를 유지하며 천천히 홀을 가로질렀습니다. 눈은 웃고 있었지만 시선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웨이터들의 손, 기둥 뒤에 선 사람들의 어깨 각도, 천장 조명 거치대 위의 그림자, 모든 것을 스캔하고 있었죠. 차민혁이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반듯한 턱시도에 여유로운 미소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왔구나. 차민혁이 지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도연을 흘깃 바라봤습니다. 이분은? 지수가 도연의 팔에 손을 얹으며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에요. 차민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도연은 차민혁을 향해 반듯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차민혁은 잠시 도연을 바라보다 다시 지수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늘 이사회 결과는 알고 있지. 경영권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지수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오빠. 차민혁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차민혁의 뒷모습을 눈으로 좇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구두 밑창 확인했어요? 지수가 도연을 봤습니다. 뭐요? 저 사람 왼쪽 구두 밑창에 인조잔디 파편이 묻어 있어요. 회장님 집무실 옥상 정원에서 나오는 거죠. 어제 저격 직전에 거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샴페인 잔을 집어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오빠가 배우일 거라는 거. 도연이 지수의 옆에 가까이 섰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웨이터 한 명이 쟁반 위에 샴페인 잔을 올려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연의 눈이 그 웨이터의 손목 위로 고정됐습니다. 미세한 떨림이었습니다. 잔을 내미는 손이 아주 조금 흔들리고 있었죠. 도연은 자연스럽게 지수 앞으로 한 발 나서며 웨이터의 쟁반을 향해 팔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팔꿈치로 쟁반을 쳐서 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홀 안에 퍼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도연이 웨이터에게 사과하는 척 몸을 낮추며 웨이터의 눈을 정면으로 봤습니다. 웨이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인파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죠. 도연이 지수의 귀에 바짝 붙어 낮게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세란 씨 옆에 있어요.
도연은 웨이터의 뒤를 따라 주방 쪽으로 빠르게 걸었습니다. 주방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쇳소리가 났습니다. 웨이터가 칼을 들고 도연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도연은 옆으로 비껴서며 웨이터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웨이터가 발로 차며 버텼습니다. 냄비가 쓰러지고 쟁반이 뒹굴었죠. 도연이 웨이터의 목을 팔로 감으며 조였습니다. 웨이터가 힘이 빠지며 쓰러졌습니다. 도연은 웨이터의 손목을 뒤집었습니다. 안쪽에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검은 뱀 한 마리가 팔목을 감고 있는 문양이었죠. 블랙 맘바였습니다. 도연이 웨이터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배우가 누구야? 웨이터가 눈을 떴다가 이내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도연이 손을 뻗었지만 늦었습니다. 웨이터의 턱이 한번 크게 움직이더니 눈빛이 꺼졌습니다. 독이었습니다. 어금니 속에 숨겨둔 것이었죠. 도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주방 바닥에 쓰러진 웨이터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홀로 돌아온 도연을 보며 지수가 눈으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수가 눈을 감았다 뜨더니 다시 파티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때 차민혁이 사람들 앞에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HJ그룹이 최근 내부 보안 사고와 경영 혼선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경영진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홀 안이 술렁였습니다. 지수는 앞을 바라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 옆에서 지수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지수가 도연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괜찮아요. 지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밤이었습니다. 도연은 지수의 저택 서재 앞 복도에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발끝으로 걷는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죠. 도연은 벽에 바짝 붙어 서재 문 옆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오세란이었습니다. 세란은 서재 안으로 들어서며 개인 금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가락이 비밀번호 자판 위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멈춰요. 도연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나왔습니다. 세란이 굳어버렸습니다. 도연이 불을 켰습니다. 세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죠. 일어나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세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차민혁 부회장한테 약점 잡혔군요. 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가족이에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팔짱을 끼며 세란을 바라봤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차민혁한테 거짓 정보를 넘길 거예요. 그게 싫으면 지금 당장 회장님한테 다 털어놓든지. 세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회장님은요? 회장님한테는 말하지 않을 건가요? 지금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세란은 눈물을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지수의 어머니 기일이었죠. 지수는 이른 아침부터 옷을 차려입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도연이 차키를 들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차에 탔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지수는 처음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빗소리가 커질수록 지수의 숨이 빨라졌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는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세워요. 지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직 반은 더 가야. 세우라고요.
도연이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지수가 문을 열고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도연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지수는 도로 옆 풀숲 앞에 서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죠. 비가 두 사람을 흠뻑 적셨습니다. 숨을 내쉬어요. 천천히. 도연이 지수의 등 뒤에서 말했습니다.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구부러졌습니다. 도연이 지수의 어깨를 잡아 세웠습니다. 빗길 사고예요? 지수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한마디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도연은 잠시 지수를 바라보다 차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실려 있었습니다. 트렁크에서 꺼내 도로 위에 세웠습니다. 타요. 지수가 눈을 떴습니다. 뭐요? 뒤에 타요. 지수는 오토바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도연을 올려다봤습니다. 빗속에 서서 도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오토바이 뒷좌석에 올라탔어요. 도연이 시동을 걸었죠. 엔진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렸습니다. 오토바이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지수는 처음에 도연의 등에서 최대한 간격을 유지했죠. 그러다 오토바이가 커브를 돌 때 몸이 기울였어요. 지수는 반사적으로 도연의 허리를 잡았습니다. 단단한 감각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숨이 트였죠. 지수는 도연의 등에 이마를 가져다 댔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지수는 그냥 그 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도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토바이는 빗속을 달렸습니다. 공사 현장 습격이 있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도연과 지수는 서울 외곽, 지수 소유의 작은 별장에 머물고 있었죠. 별장은 소나무 숲 안쪽에 숨어 있었습니다. 외부와 연결된 전화선은 도연이 직접 끊어 놓았습니다. 창문마다 두꺼운 암막 커튼이 쳐져 있었고 불빛 하나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소파에 앉아 도연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상의를 벗은 채 세면대 앞에 서서 어깨 쪽 상처를 직접 소독하고 있었죠. 공사 현장에서 파편에 긁힌 자국이었습니다. 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리 줘요. 지수가 도연의 손에서 소독솜을 가져갔습니다. 도연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상처 위에 솜을 댔습니다. 아파요? 아니요. 지수는 말없이 소독을 이어갔습니다. 도연의 등과 옆구리에 새겨진 흉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것, 비교적 새 것, 크고 작은 흔적들이 몸 곳곳에 남아 있었죠. 지수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게 다 작전에서 생긴 거예요? 도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을 잃었다고 했죠. 도연의 등 근육이 한번 굳었다 풀렸습니다.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사고가 아니었어요. 도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우리 부대 위치를 블랙 맘바에 팔았어요. 6명이 들어갔는데 나만 나왔죠.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독솜을 내려놓고 반창고를 천천히 붙였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꾹 눌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놓아버린 거군요. 도연이 상의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지수 씨도 그런 거 아닌가요? 아무도 믿지 않는 거. 지수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소파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창밖에 소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나를 불렀어요. 회장 자리를 맡아야 한다고. 그때 저는 그게 짐인지 선물인지 몰랐죠. 지금은 알아요. 지수가 무릎 위에 손을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짐이에요. 아주 무거운 짐.
도연이 지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버텼잖아요. 버틴 게 아니에요. 달리 방법이 없었던 거죠.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나무 가지가 유리창을 건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바로 그 시각 서울 도심의 한 호텔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임태성이 창가에 서서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었죠.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위치는 파악됐어. 경기도 외곽 별장이야. 내일 새벽까지 기다려. 설계도는 내가 직접 확보한다. 통화를 끄는 임태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그의 눈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임태성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사람의 표정이었죠. 한편 별장에서는 도연의 핸드폰이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발신자는 오세란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도연이 복도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민혁 부회장이 임시 주주총회 소집했어요. 회장님 경영권 박탈 안건 올렸고요. 모레 오전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세란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임태성 국장이 차민혁 부회장하고 만났어요. 어젯밤에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도연의 손이 벽을 짚었습니다. 눈을 감았다 뜨며 낮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호텔 지하 주차장이요. 둘이 서류 봉투를 주고받는 걸 제가 봤어요. 도연은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벽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이 되자 무언가가 가슴 안쪽을 차갑게 누르는 기분이었죠. 도연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수가 도연의 얼굴을 보더니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도연은 지수 앞에 앉았습니다. 잠시 말을 고르는 듯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임태성 국장이 차민혁 부회장과 손잡았어요.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임 국장이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지수 씨를 보호하려 한 게 아니에요. 설계도를 빼내기 위해 나를 이용한 거죠. 지수가 천천히 등받이에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군요. 나는 있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지수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수 씨 편이에요.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도연은 그날 밤 별장 주변을 직접 돌며 부비 트랩을 설치했습니다. 감시 센서를 나무 기둥마다 붙였습니다. 마당 외곽, 진입로 양쪽, 지붕 위 환풍구 주변. 빈틈이 없었습니다. 작업을 마친 도연은 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민혁한테 연락해요. 회장님이 별장에 있다고 알려줘요. 단 오전 10시 이후에. 세란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면 여기로 오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오게 하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아요? 제가 미리 다 깔아놨어요. 믿어요. 세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도연은 지수를 불렀습니다. 지수가 부엌에서 커피 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도연은 식탁 위에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여기 봐요. 도연이 지도 위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폐공장이었습니다. 적들을 여기로 유인할 거예요. 별장이 아니라 이쪽으로 끌어와야 해요. 어떻게 해요? 지수 씨가 직접 차민혁한테 전화해요. 설계도를 줄 테니 단둘이 만나자고. 지수가 커피 잔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직접. 차민혁은 지수 씨 목소리를 들어야 믿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수는 지도를 내려다봤습니다. 폐공장 위치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며 도연을 봤습니다. 알겠어요. 도연은 방탄조끼를 가져왔습니다. 지수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입어요. 지수가 방탄조끼를 받아들었습니다. 도연이 지수의 어깨에 통신 장비를 달아주며 말했습니다. 내 등 뒤에서 절대 벗어나지 마요. 어떤 상황에서도. 지수가 도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요? 나는 괜찮아요.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도연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통신 장비를 한 번 더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폐공장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녹슨 철문, 무너진 지붕, 깨진 창문들. 바닥에는 오래된 기름때와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죠. 도연은 지수를 데리고 공장 안쪽으로 들어섰습니다. 미리 요소마다 조명탄을 설치해뒀습니다. 지수는 도연의 등 뒤를 따르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민혁이었습니다. 블랙 맘바 요원 여럿이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죠. 차민혁은 공장 안으로 들어서며 천천히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발견하자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왔구나, 지수야. 잘 생각했어. 지수는 차민혁을 바라보며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설계도 가져왔어? 차민혁이 물었습니다. 지수가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차민혁이 한 발씩 가까이 걸어오는 순간 도연이 조명탄을 작동시켰습니다. 눈부신 백색빛이 공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차민혁과 블랙 맘바 요원들이 눈을 가렸습니다. 도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을 뚫고 소음기 권총이 정확하게 요원들을 향했습니다. 총성도 없이 요원들이 하나씩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차민혁이 시야를 회복하며 도연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 녀석이. 차민혁이 오세란의 팔을 낚아채며 목 뒤로 팔을 감았습니다. 다 내려놔. 이 여자 목에 총 박히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세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세란이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약속된 신호였죠. 세란이 발을 들어 차민혁의 발등을 힘껏 찍었습니다. 동시에 재킷 안에 단검을 꺼내 차민혁의 허벅지 옆을 찔렀습니다. 차민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란이 몸을 빠져나왔습니다. 차민혁이 총을 들어 세란을 향했습니다. 도연의 총구가 불을 뿜었습니다. 차민혁의 손에서 권총이 튕겨나갔습니다. 차민혁이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 순간 헬기 소리가 공장 지붕을 뒤흔들었습니다. 천장 유리가 박살나며 로프가 내려왔습니다. 임태성이었습니다. 검은 전술복을 입은 실드 요원들이 사방을 포위했죠. 임태성이 공장 바닥으로 내려서며 지수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지수 씨, 이제 안전합니다.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임태성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수가 한 발 물러났습니다. 도연이 임태성의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국장님,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연극은 여기까지예요. 임태성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임태성이 천천히 웃음을 거뒀습니다. 네가 언제부터 알았어? 세란 씨가 차민혁 부회장과 만나는 걸 목격했을 때요. 그 자리에 국장님도 있었어요. 같은 주차장, 같은 시간에. 임태성이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총구가 도연을 향했습니다. 지수가 숨을 참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공장 옥상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임태성의 팔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권총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임태성이 팔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도연은 저격 방향을 올려다봤습니다. 옥상 창문 너머 어둠 속에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몸이 굳었죠.
죽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작전에서 함께 사지로 들어갔다가 시신조차 찾지 못했던 동료였습니다. 혼란이 공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임태성의 요원들이 저격 방향을 향해 총구를 올렸습니다. 차민혁은 바닥에서 기어 도주로를 찾고 있었죠. 도연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옥상 창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실루엣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지수가 도연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도연 씨, 정신 차려요. 도연이 눈을 내렸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위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도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지수가 도연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부상당한 팔을 움켜쥔 임태성이 혼란을 틈타 공장 뒤쪽 철문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움직이려 하자 지수가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임태성은 지금 못 잡아요. 저 사람이 노리는 건 폐공장이 아니에요. 도연이 멈췄습니다. 본사 서버실이에요. 설계도는 메인 서버에 암호화돼 있고 내 홍채 인식이 있어야만 열려요. 임태성이 그걸 알고 있어요. 도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본사로 가야 해요. 지수가 먼저 몸을 돌렸습니다. 도연이 지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세란 씨랑 여기 있어요. 안 돼요. 지수가 도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 회사예요. 내가 지켜야 해요. 도연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습니다. 절대 내 옆에서 떨어지지 마요. 두 사람은 세란을 안전한 곳에 남겨두고 본사로 향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서울 도심의 HJ그룹 본사 빌딩은 불이 꺼진 채 서 있었죠.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도연이 차를 세웠습니다. 정면 로비에는 이미 불빛이 보였습니다. 도연이 쌍안경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로비에 6명. 임태성 쪽 사람들이에요. 지수가 앞을 바라봤습니다. 지하로 들어갈 수 있어요. 화물용 승강기가 서버실 층까지 연결돼 있어요. 도연이 지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담벼락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환풍구 옆 철문이 있었습니다. 지수가 비상용 카드키를 꺼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화물용 승강기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자 어깨가 닿았습니다. 승강기가 올라가는 동안 지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무서워요. 도연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당신 옆에 있으면 덜 무서워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수 쪽으로 반걸음 더 가까이 섰습니다. 승강기 문이 열렸습니다. 서버실 층 복도였습니다. 비상등만 켜진 채 붉은 빛이 복도를 물들이고 있었죠. 도연이 먼저 나와 복도 양쪽을 확인했습니다. 지수가 뒤를 따랐습니다. 서버실 입구까지 10걸음 남짓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지수를 벽 뒤로 밀었습니다. 임태성이었습니다. 팔에 붕대를 감은 채 서버실 앞에 서 있었죠. 요원 2명이 옆에 있었습니다. 임태성이 서버실 문을 향해 고개를 돌리다 도연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임태성이 천천히 웃었습니다. 왔구나. 도연이 복도 안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국장님, 아직도 그렇게 불러줄 거야? 마지막으로요. 임태성이 요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요원들이 총을 들었습니다.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 국장님이 우리 위치를 팔았어요. 임태성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오래 알고 있었네. 아니요. 오늘 알았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6명이 죽었어요.
내 동료들이요. 임태성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국가가 시킨 거야, 도연아. 네가 모를 뿐이지. 국가가 시킨 게 아니에요. 국장님 주머니가 시킨 거죠. 임태성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요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잡아. 요원 한 명이 도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도연이 팔을 잡아 꺾으며 벽으로 집어던졌습니다. 두 번째 요원이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도연이 몸을 틀어 칼날을 피했습니다. 칼이 재킷 소매를 스쳤습니다. 도연의 팔에서 피가 번졌죠. 도연은 통증을 무시하고 요원의 손목을 두 손으로 잡아 비틀었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요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태성이 부상당한 팔에도 불구하고 직접 도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노련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팔꿈치로 도연의 턱을 가격했습니다. 도연이 뒤로 밀렸습니다. 임태성이 지수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홍채 인식은 네가 해줘야겠어. 지수가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도연이 임태성의 발목을 잡아당겼습니다. 임태성이 균형을 잃으며 비틀거렸습니다. 도연이 일어서며 임태성의 어깨를 잡고 서버실 문으로 밀쳤습니다. 두 사람이 뒤엉켜 서버실 안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지수가 서버실 제어판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홍채 인식 화면이 떴습니다. 지수는 눈을 갖다 댔습니다. 하지만 홍채 인식 버튼 대신 옆에 있는 보안 과부하 코드 입력창을 열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숫자를 눌렀습니다. 서버실 전체가 암흑이 됐습니다. 비상격벽이 천장에서 내려왔습니다. 전자잠금 장치가 걸리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임태성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도연이 재킷 안주머니에서 야간 투시경을 꺼내 눈에 댔습니다. 녹색빛 속에 임태성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임태성은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임태성의 뒤로 돌아갔습니다. 임태성이 몸을 돌리는 순간 도연의 발이 임태성의 무릎 뒤를 걷어찼습니다. 임태성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연이 임태성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올렸습니다. 임태성이 신음을 토했습니다. 끝났어요, 국장님.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버실 환풍구 덮개가 안쪽으로 터졌습니다. 누군가 환풍구를 통해 침입하고 있었죠.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남자가 천장에서 내려섰습니다. 블랙 맘바의 수장이었습니다. 얼굴 절반을 가리는 마스크, 온몸을 감싼 검은 전술복. 남자는 주저없이 임태성을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임태성이 굳었습니다. 잠깐. 임태성이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 약속이 있잖아. 블랙 맘바 수장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성이 서버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임태성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도연은 지수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블랙 맘바 수장의 총구가 도연을 향해 돌아왔습니다. 설계도를 내놔. 그러면 둘 다 살려주지.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죠. 도연이 지수의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설계도는 이미 삭제됐어요. 수장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거짓말. 직접 확인해봐요. 서버 전원이 나가면서 자동 삭제 프로토콜이 작동했어요. 수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습니다. 그러면 건물째로 가져가지. 폭파 장치였습니다. 도연의 눈이 장치로 향했습니다. 신호 발신기가 이미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지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바닥. 두 사람이 동시에 몸을 낮추며 서버실 바닥의 배선 통로 덮개를 열었습니다. 그 안으로 몸을 던지는 순간 건물 어딘가에서 폭발이 터졌습니다.
천장이 흔들렸습니다. 비상경보가 울부짖었습니다. 배선 통로 안에서 두 사람은 엎드린 채 폭발의 충격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지수가 도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도연이 지수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괜찮아요. 움직여요. 배선 통로를 기어 비상계단 쪽 출구로 나왔습니다. 건물 안은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도연이 지수를 앞세우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층마다 소규모 폭발이 이어지며 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옥상에 도달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쏟아졌습니다. 헬기 착륙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블랙 맘바 수장이었습니다. 배선 통로를 통해 빠져나와 옥상까지 따라온 것이었죠. 마스크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본 도연이 굳었죠. 옥상 저격대 창문 너머 보였던 실루엣. 10년 전 작전에서 함께 사지로 들어갔다 시신조차 찾지 못했던 동료. 박진혁이었습니다. 진혁아.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박진혁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도연아. 오래됐다. 살아있었어. 살아있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더라. 박진혁이 총을 들었어요. 도연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를 향하고 있었어요. 설계도든 뭐든 다 필요 없어. 이 여자만 없애면 돼. 도연이 지수 앞으로 나섰습니다. 비켜, 도연아. 못 비켜. 임무야. 나도 임무였어. 그런데 이제 아니야. 박진혁의 눈 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죠. 하지만 도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가 폐공장에서 임태성 팔을 쐈잖아. 나를 살리려고 한 거잖아. 박진혁이 대답하지 않았어. 아직 남아있잖아, 진혁아. 박진혁의 총구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지수가 옥상 난간 쪽으로 몸을 피하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난간 너머로 상체가 기울었습니다. 도연이 몸을 날렸습니다. 지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난간 끝에서 지수의 몸이 허공에 매달렸어요. 도연이 이를 악물고 당겼습니다. 팔에서 피가 번졌지만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잡았어. 놓지 마요. 지수가 도연의 손을 꽉 쥐었어요. 도연이 온몸에 힘을 끌어올려 지수를 난간 안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두 사람이 옥상 바닥에 함께 쓰러졌죠. 잠시 후 경찰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간 불빛이 건물을 훑었습니다. 특공대 로프가 옥상으로 내려왔습니다. 박진혁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도연은 지수를 일으켰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도연의 어깨에 닿았어요. 도연은 지수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이 한번 가볍게 지수의 등을 두드렸죠. 구급대원들이 옥상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지수가 고개를 들어 도연을 봤어요. 당신은요? 도연이 대답하지 않았죠. 지수의 손에 낡은 군번줄을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구급대원들이 옥상 문을 여는 순간 도연은 몸을 돌렸습니다. 도연 씨, 지수가 불렀어요. 도연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파 속으로, 연기 속으로 도연이 사라졌죠. 지수는 군번줄을 손 안에 쥔 채 도연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어요. 구급대원이 지수의 어깨에 담요를 둘렀죠. 지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 안에 군번줄이 차가웠어요. 사건이 마무리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죠. HJ그룹 본사 빌딩은 보수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차민혁은 구속됐고 블랙 맘바 조직은 국제 수사망에 걸려 와해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하루는 달랐습니다. 지수는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핸드폰을 확인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죠. 회장실 책상 서랍 안에는 군번줄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매일 아침 서랍을 열고 군번줄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닫았습니다. 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서버 파괴에 따른 피해 보상 요구였죠. 검찰 조사도 시작됐어요. 지수는 변호인단과 함께 조사실을 오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았죠. 단 한 번도 표정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세란이 커피를 들고 지수의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를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찾았어요? 지수는 서류를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탐정 쪽에서는요. 흔적이 없대요. 세란이 지수의 옆에 서서 잠시 말을 잃었어요. 회장님, 됐어요, 세란 씨. 지수가 펜을 들었습니다. 세란은 더 말하지 않았죠. 집무실 문을 닫고 나가면서 세란은 지수의 뒷모습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지수는 서류를 보고 있었지만 펜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 무렵 도연은 동남아시아의 한 항구 도시에 있었습니다. 낡은 항구 창고 옆에 붙어 있는 작은 카센터였죠. 철판 지붕 아래 차 한 대가 들어와 있었고 도연은 그 밑에 누운 채 밑바닥 부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손등에 가득했습니다. 옆에는 맥주 한 캔이 놓여 있었죠. 도연은 렌치를 돌리다 멈췄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낡은 철판 지붕 사이로 빛이 가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옥상에서 난간 너머로 매달렸을 때 도연의 손을 꽉 쥐던 그 손. 오토바이 뒷좌석에서 등에 얼굴을 묻던 그 온기. 도연은 눈을 뜨고 다시 렌치를 돌렸습니다. 밤이 되면 도연은 항구 끝자락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다시 넣기를 반복했습니다. 전화를 걸 수 없었죠. 자신은 기록이 말소된 사람이었습니다. 정부 명령으로 존재 자체가 지워진 사람이었죠. 지수의 곁에 있으면 지수가 위험해졌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손이 핸드폰으로 향하는 걸 도연은 매번 억지로 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도연은 카센터 한쪽 구석에 앉아 목걸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었죠. 지수에게 채워줬던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습니다. 위치 추적기가 내장된 목걸이였죠. 도연은 한동안 목걸이를 바라봤습니다. 전원 스위치가 꺼져 있었습니다. 도연이 스위치를 켰습니다. 신호가 발신됐어요. 서울, 지수의 집무실이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죠. 지수는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다 핸드폰 진동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잠이 한꺼번에 날아갔어요. 목걸이 위치 신호였습니다. 지도 위에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지수는 핸드폰을 두 손으로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죠. 동남아시아의 작은 항구 도시였어요. 지수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군번줄을 꺼내 손에 쥐었죠. 그리고 핸드폰을 들어 항공편을 검색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세란이 출근했습니다. 지수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집무실이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짧은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잠깐 다녀올게요. 세라는 메모를 바라보다 작게 웃었습니다. 항구 도시의 골목은 좁고 복잡했습니다. 지수는 낡은 지도 앱을 들고 골목을 걸었어요. 캐리어도 없이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왔습니다. 지수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혼자 어딘가를 걸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신호는 항구 끝자락을 가리키고 있었죠. 골목을 빠져나오자
바다가 보였습니다. 바닷바람이 지수의 머리카락을 흩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너머로 낡은 철판 지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카센터였습니다. 지수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차 한 대가 카센터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리 2개가 차 밑으로 빠져나와 있었죠. 기름때 묻은 작업복 바지였습니다. 지수는 그 다리를 바라봤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차 밑에서 렌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남자가 차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장갑을 벗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센터 입구에 서 있는 지수를 봤습니다. 장갑을 쥔 손이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가 없었죠. 그냥 흘렀어요. 도연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지수 앞에 서서 지수의 얼굴을 바라봤죠. 기름때 묻은 손으로 지수의 눈물을 닦으려다 멈췄어요. 손이 더럽다는 걸 뒤늦게 알았죠. 지수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기름때 따위는 상관없다는 듯이. 왜 신호 켰어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연이 잠시 바다를 바라봤어요.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지수가 도연의 손을 더 꽉 쥐었죠. 도연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쫓기는 몸이에요. 기록이 없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으면 위험해요. 알아요. 그래도 왔어요? 그래도 왔어요. 도연의 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10년 동안 굳어있던 것이 조금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항구 끝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다가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가방에서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도연의 손바닥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거 돌려줄게요. 대신 나한테 직접 채워줘요. 도연이 군번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손목에 군번줄을 감아줬습니다. 지수가 목걸이를 꺼내 도연의 손에 쥐어줬어요. 이건 내가 채워줄게요.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수가 목걸이를 도연의 목에 걸었죠. 손가락이 도연의 목 뒤에서 잠금 장치를 채웠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당신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수가 도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번엔 나도 당신 옆에 있을게요. 두 사람의 뒤로 바다가 붉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동남아시아의 붉은 노을이 수평선 아래로 잦아들자 항구에는 잉크를 풀어놓은 듯한 짙은 푸른색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카센터 옆에 붙은 낡은 간이 숙소한 지수는 도연이 빌려준 빛바랜 면 티셔츠를 입고 삐걱거리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죠. 방 안에는 오래된 엔진 오일 냄새와 눅눅한 바다의 짠기가 섞여 묘한 안도감을 주고 있었어요. 화려한 샹들리에와 실크 벽지로 가득했던 회장실보다 사방이 낡은 이 작은 방이 지수에게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도연은 좁은 주방에서 낡은 주전자로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 2개를 쟁반도 없이 들고 지수 옆으로 다가왔죠. 대접할 게 이런 것뿐이네요. 서울에 있었다면 상상도 못할 식사겠지만요. 지수가 젓가락을 들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차가 불타오를 뻔했을 때보다는 훨씬 호강인걸요. 그때는 입안이 바짝 말라 침 삼키기도 힘들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라면을 먹었습니다. 후루룩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밤이었지만 그 어떤 7코스 정찬보다 따뜻한 온기가 방 안을 채웠죠. 식사를 마친 도연이 창문을 열자 비릿하면서도 시원한 밤바람이 밀려 들어왔어요. 도연은 창틀에 기댄 채 먼 바다를 응시하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 씨, 내일은 돌아가야 합니다. 이곳은 당신이 머물 곳이 아니에요. 지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도연의 등을 똑바로 바라봤죠. 당신 없이는 안 가요. 혼자 돌아가서 다시 그 숨막히는 성 안에 갇히라고요? 싫어요. 말했잖아요. 나는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지수 씨 곁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당신이 공들여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겁니다. 이 사회는 기다렸다는 듯 당신을 공격하겠죠. 살인 병기와 결탁한 부도덕한 회장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당신을 끌어내릴 겁니다. 그들은 그럴 준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도연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단호했지만 창문에 비친 그의 눈동자에는 지수를 향한 깊은 애틋함과 고뇌가 서려 있었어요.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연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그의 셔츠 긴 너머로 보이는 10년 전 배신의 흔적인 낡은 흉터를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죠. 도연 씨, 당신이 나를 지키려고 자신의 존재를 지웠다면 나는 당신을 찾으려고 내 모든 기록을 버릴 준비가 됐어요. 회장 자리, HJ그룹? 그런 거 없어도 나 한지수예요. 하지만 당신이 없는 세상에서 나는 그저 껍데기일 뿐이라고요. 도연이 지수의 손을 잡아 멈추게 했습니다. 거칠고 딱딱한 살결이 지수의 부드러운 손바닥에 맞닿았죠. 도연이 몸을 돌려 지수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려는 찰나 카센터 밖에서 거친 엔진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최소 2대 이상의 차량이 급정거하는 소리였죠. 도연의 눈빛이 순식간에 맹수처럼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불 꺼요. 당장. 도연이 지수를 벽 쪽으로 밀어붙이며 바닥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지수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공포를 느꼈지만 도연의 단단한 팔이 자신을 감싸자 본능적으로 입을 다물었죠. 어둠 속에서 도연은 허리춤에 숨겨둔 단검을 소리 없이 뽑아들었어요. 창밖으로 검은색 SUV 2대가 카센터를 포위하듯 멈춰 서 있었죠. 차에서 내린 사내들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절제된 움직임과 손에 든 소음기 장착 권총은 그들이 평범한 수행원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임태성의 잔당들인가요? 지수가 도연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어요. 아니요. 임태성보다는 훨씬 세련된 놈들이군요. 블랙 맘바의 잔당이거나 혹은 내 생존을 확인하러 온 정부 내부의 청소부들일 겁니다. 어느 쪽이든 목적은 하나죠. 증거인멸. 도연은 지수의 손을 으스러지도록 꼭 쥐었습니다. 그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죠. 지수 씨, 잘 들어요. 지금 뒷문으로 나가서 항구 3번 선착장으로 뛰어야 합니다. 거기 내 친구가 하는 작은 어선 나침반호가 대기 중이에요. 내가 미리 손을 써뒀으니 일단 거기로 가요. 같이 가요. 제발 혼자 두지 마요. 지수가 그의 소매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당신이 있으면 내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내가 이놈들을 유인하는 동안 당신이 빠져나가야 둘 다 살 수 있어요. 3번 선착장입니다. 약속할게요. 반드시 뒤따라가겠다고. 도연이 지수의 이마에 짧고 뜨겁게 입을 맞춘 뒤 거칠게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지수는 도연의 말대로 어둠을 틈타 카센터 뒤편 쓰레기 더미 사이로 몸을 숨겼죠. 곧이어 등 뒤에서 둔탁한 타격음과 짧은 비명, 그리고 육중한 물체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수는 뒤를 돌아보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를 억누르며 항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구두굽이 부러졌지만 상관없었어요. 맨발로 거친 자갈밭을 딛는 고통보다 도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훨씬 컸으니까요. 3번 선착장에 도착했을 때
낡은 엔진 소리를 내며 배 한 척이 막 밧줄을 풀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며 배 위로 올라타자마자 저 멀리 카센터 쪽에서 거대한 화염이 밤하늘을 집어삼켰죠. 가스통이 터진 듯한 굉음과 함께 도연의 흔적이 담긴 카센터가 불길에 휩싸였던 거예요. 안 돼. 강도연. 안 된다고. 지수가 배난간을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불길은 카센터 전체를 거대하게 휘감았고 그 열기가 멀리 떨어진 선착장까지 느껴지는 듯했죠. 지수는 당장이라도 바다로 뛰어들어 그 불길 속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선원이 그녀를 거칠게 막아섰습니다. 위험합니다, 아가씨. 그 친구가 신호하면 무조건 출발하라고 했어요. 이게 그 친구가 원하는 방식이에요. 배가 서서히 항구를 벗어나 검은 바다로 미끄러져 갈 때 지수는 눈물 고인 눈으로 불타는 카센터를 응시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화염으로 가득 찬 카센터 앞 연기와 불꽃이 소용돌이치는 한가운데에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는 연기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바다를 향해 꼿꼿이 서 있었죠. 거리가 멀어 얼굴을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지수는 심장으로 느꼈습니다. 도연이었죠. 그는 지수가 탄 배가 안전하게 항로에 접어드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 무너져 내리는 건물 앞에서도 미동도 하지 않고 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화마의 불빛을 반사하며 밤하늘 아래에서 짧고 강렬하게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지수에게 보내는 마지막 교신이자 반드시 다시 만나러 가겠다는 사선 너머의 약속이었던 거죠. 배가 수평선 너머로 완전히 사라져 카센터의 불빛이 작은 점이 될 때까지 지수는 난간에서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왼쪽 손목에 감긴 낡은 군번줄은 밤바람에 차갑게 식어갔지만 지수의 가슴 속에 맺힌 불씨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끝, 이름 없는 항구, 혹은 가장 깊은 어둠 속이라 할지라도 그가 신호를 보내면 그녀는 다시 그를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위협받는 순간 그는 언제나 그랬듯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 그녀를 구할 거예요. 바다 위로 푸른빛의 새벽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손안에 군번줄을 부서질 듯 꽉 쥐며 파도 소리에 섞여들지 않을 만큼 낮은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의조렸죠. 기다릴게, 강도연. 이번엔 내가 당신을 세상 밖으로 끌어올려 줄게. 내가 당신의 전용 보디가드가 되어줄 테니까. 항구는 이제 보이지 않을 만큼 멀어졌지만 두 사람을 잇는 위치 추적기의 신호보다 더 단단한 영혼의 선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처음으로 트라우마였던 빗소리와 바다의 위협을 잊은 채 도연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깊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죠. 서울의 밤은 항구의 밤보다 잔인하리만큼 화려했습니다. 빗줄기가 통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집무실 안을 가득 채울 때마다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왼쪽 손목에 감긴 낡은 군번줄을 매만졌죠. 동남아시아의 그 뜨거웠던 불길 속에서 도연을 남겨두고 돌아온 지 벌써 2주일이 흘렀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지수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슬퍼할 시간조차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은 채 그녀는 세란과 비밀법무팀을 소집해 10년 전 강도연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린 국가보안 프로젝트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죠. 회장님, 벌써 사흘째 퇴근도 안 하시고 이 서류들만 보고 계세요. 좀 쉬셔야 합니다. 세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따뜻한 차를 내밀었지만 지수의 시선은 모니터 속 낡은 작전 보고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쉬는 건 그 사람을 태양 아래로 끌어올린 다음에 할 거예요. 세란 씨, 이 보고서의 행간을 봐요. 임태성이 작성한 이 기록들은 전부 거짓이에요. 도연 씨는 배신자가 아니라 배신의 희생양이었던 거죠. 국가가 그를 버렸다면 내가 그 국가의 기록을 뒤집어서라도 그를 되살릴 겁니다. 그게 내가 살아남은 이유니까요. 지수의 반격은 정교하고도 무모했습니다. 그녀는 HJ그룹의 자금력을 동원해 과거 임태성과 결탁했던 정치권 인사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수면 아래 잠자고 있던 거대한 괴물들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생존을 확인한 정부 내부의 청소부들은 더 이상 지수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모양이었어요. 집무실로 배달되는 꽃바구니 속에는 도연의 가짜 사망 진단서가 들어 있었고 지수의 전용 차량을 미행하는 검은 세단들은 날이 갈수록 그 거리를 좁혀오며 노골적인 위협을 가해왔죠. 사건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화요일 밤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지수는 비밀 서고에서 빼낸 결정적인 증거 파일을 품에 안고 홀로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죠. 보안팀을 먼저 보낸 것은 적들을 유인하기 위한 지수의 도박이었지만 정작 텅 빈 주차장의 조명이 기분 나쁘게 깜빡거리는 것을 보자 덩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았어요. 구두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울려 퍼질 때 지수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 누군가 이곳에서 자신의 숨통을 끊으려 한다는 사실을요. 한지수 회장님, 생각보다 더 똑똑하시더니 결국은 이렇게 미련한 선택을 하시는군요. 어둠 속에서 낮게 깔리는 음성과 함께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유령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용병들과는 차원이 다른 절제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죠. 지수는 벽으로 밀려나며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며 가슴을 때렸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똑바로 떴습니다. 임태성이 죽었는데도 여전히 지저대는 개들이 남아있었나 보네. 당신들이 죽여야 할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의 부패한 과거일 텐데. 지수의 도발에 사내들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천천히 들어올리는 순간 주차장 전체를 지탱하던 변압기가 터지는 굉음과 함께 모든 전등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완전한 암흑이 찾아온 0.1초 사이 지수의 귓가에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금속음과 둔탁한 타격음이 연속해서 들려왔죠. 그것은 인간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굶주린 맹수의 사냥에 가까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소리 없이 움직이며 적들의 관절을 꺾고 급소를 타격하는 소리가 주차장 벽을 타고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어요. 비명이 터져 나오기도 전에 바닥으로 고꾸라지는 육중한 소리들. 지수는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 어둠 속의 존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비상 발전기가 가동되며 붉은색 비상등이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괴한 붉은 빛이 주차장을 훑고 지나갈 때 지수의 시야에 한 남자의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가죽 재킷에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한 손에는 피 묻은 적의 단검을 쥔 채 거칠게 숨을 내쉬는 남자. 지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꿈에서도 수만 번 불렀던 그 이름이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남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붉은 비상등 조명이 그의 얼굴을 지날 때마다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강도연이었습니다. 그는 바다 건너 항구의 불꽃 속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지수의 그림자가 되어 그녀보다 먼저 서울의 심장부에 잠입해 있었던 거예요.
늦어서 미안합니다. 지수 씨가 만든 길이 생각보다 험해서 치워야 할 쓰레기들이 좀 많았거든요. 낮고 거친 하지만 지수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감미로운 그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도연은 바닥에 쓰러진 적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훑어보고는 비틀거리는 지수에게 다가왔죠. 지수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가슴으로 쓰러지듯 안겼습니다.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의 가슴에서 느껴지는 뜨겁고 거친 심장 박동, 그리고 그의 옷에 배어있는 빗물과 피 냄새가 그가 살아있음을 절절하게 증명하고 있었죠. 도연은 피 묻은 손을 옷에 대충 닦아내고는 지수의 떨리는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지수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어요. 지수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HJ그룹의 회장으로서 지켜왔던 모든 방어 기제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도연의 품에 안긴 지수는 그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비로소 자신이 다시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도연은 지수를 품에 꼭 안은 채 주차장 구석에서 여전히 불빛을 깜빡이는 CCTV 카메라를 차가운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이 주차장에 깔린 모든 감시망을 무력화했지만 아직 처리해야 할 진짜 몸통이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죠. 어떻게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 불길 속에서 분명히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도연은 지수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지수 씨가 준 목걸이 신호를 켠 건 나를 찾아오라는 뜻이기도 했지만 내가 당신에게 돌아가겠다는 맹세이기도 했으니까요. 그 정도 불길로 내 신념을 태울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당신의 그림자가 되겠다고. 그림자는 빛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는 법입니다. 도연은 지수를 부축해 자신의 차가 세워진 지하 4층의 외진 구역으로 향했어요. 그곳엔 번호판이 없는 낡은 세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죠. 차에 타자마자 도연은 조수석 콘솔 박스에서 기밀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지수가 가져온 서류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10년 전 블랙 맘바와 결탁했던 정관계 인사들의 실명이 적힌 리스트였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지수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임태성이 죽기 전 비밀 금고에 숨겨두었던 최후의 보험입니다. 내가 한국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낸 조각이죠. 지수 씨, 이제 준비가 됐습니까? 이건 단순히 내 이름을 되찾는 싸움이 아닙니다. HJ그룹의 뿌리까지 썩게 만든 그 거대한 그늘을 도려내야 하는 전쟁이에요. 지수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도연의 말대로 이것은 사선 위의 도박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곁에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방패이자 칼인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됐어요. 당신의 이름을 지운 그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이름이 지워지는 공포를 느끼게 해줄게요. 내일 열리는 긴급 주주총회, 거기서 이 모든 걸 터뜨릴 거예요. 도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주주총회장에는 내가 직접 당신의 수행원으로 들어갈 겁니다. 누구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지만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당신을 지킬게요. 다음 날 아침 HJ그룹 본사 앞은 취재진과 시위대, 그리고 긴장한 표정의 주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지수는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각이 잡힌 화이트 슈트를 입고 차에서 내렸죠. 그리고 그녀의 바로 뒤 선글라스를 끼고 완벽한 슈트 차림으로
변신한 도연이 그림자처럼 따랐습니다. 10년 만에 밟는 본사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었지만 도연의 걸음걸이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회의장 문이 열리고 지수가 입장하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단상 위에는 임태성의 잔당들과 결탁했던 박 이사와 수뇌부들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그들은 지수의 해임안이 가결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어요. 한지수 회장, 늦었군요. 이미 의결 순서가 시작되었습니다.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 오셨길 바랍니다. 박 이사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당당히 단상 중앙으로 걸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 서 있던 도연이 품 안에서 USB를 꺼내 메인 서버와 연결했죠. 거대한 스크린에 10년 전 사라졌던 강도연 요원의 생존 신호와 함께 임태성의 비자금 세탁 경로, 그리고 주주총회장에 앉아있는 이들의 추악한 거래 내역이 영상과 문서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꺼. 박 이사가 소리를 질렀지만 도연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도연이 선글라스를 벗고 박 이사를 내려다보자 박 이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죠. 죽은 줄 알았던 유령이 살아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박 이사님 기억하십니까? 10년 전 제가 사선으로 떠나기 전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이제 그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회의장 전체에 압도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요원들이 회의장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혼란스러운 현장 한가운데서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드디어 태양 아래에서 마주 잡은 두 손. 지수는 처음으로 빗소리가 들리지 않는 맑은 하늘 아래 서 있는 기분을 느꼈어요. 주주총회장을 빠져나오는 길,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도연은 지수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임무 완료입니다, 회장님. 이제 당신의 그림자가 아니라 당신의 곁에서 걷는 남자가 되어도 되겠습니까? 지수는 눈물을 머금은 채 밝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요. 당신은 이제 내 전용 보디가드이자 내 인생의 유일한 파트너예요. 평생 사표 낼 생각은 하지 마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HJ그룹의 로고가 아닌 찬란한 아침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재벌가와 국가정보기관의 추악한 결탁 스캔들이 세상을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지 어느덧 새 달이 흘렀습니다. 매일같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던 박 이사의 체포 소식과 임태성의 비리 폭로 기사들도 이제는 조금씩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서 있었던 한지수 회장은 세상의 관심이 잦아들 무렵 누구도 예상치 못한 마지막 결단을 내렸어요. 그녀는 HJ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 위원회에 넘기고 자신은 명예회장이라는 이름조차 사양한 채 완벽하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짐을 챙기던 세란이 텅 빈 회장실을 둘러보며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목소리는 벌써 물기가 가득해 떨리고 있었죠. 회장님, 정말로 이렇게 그냥 가시게요? 회장님, 아버님이 밤낮 없이 뛰면서 피땀 흘려 키운 회사가 여기잖아요. 이 금싸라기 같은 회사를 남의 손에 덜컥 맡기고 가시면 나중에 하늘에 계신 아버님을 무슨 낯으로 보시려고요. 마음 바뀌기 전에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네. 책상 위에 놓여있던 낡은 군번줄 하나를 소중하게 가방에 넣던 지수가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그동안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은 사람처럼 아주 편안하고 환해 보였습니다. 세란 씨,
울지 마요. 나 아주 좋은 곳으로 소풍 가는 기분이니까. 우리 아버지도 하늘에서 보시면서 잘했다. 내 딸아하고 박수 쳐주실걸요?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주고 싶었던 건 이런 차가운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었을 거야. 그저 이 못난 딸 자식이 어디 가서 밥 굶지 않고 매일매일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 보길 원하셨을 거야. 지수는 가방 지퍼를 꼼꼼히 닫고는 세란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나 말이야, 이제야 비로소 밀린 숙제를 다 끝낸 기분이야. 회장이라는 이름표가 나한테는 몸에 맞지도 않는 무거운 갑옷 같았거든. 이제 이 무거운 거 안 입어도 돼. 나한테는 이제 총칼보다 더 무서운 세상 풍파도 다 막아줄 아주 든든하고 단단한 마음이 생겼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 정말 잘 살 수 있어. 지수는 붉어진 눈시울로 세란을 두 팔 가득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진심 어린 인사를 전하며 등을 토닥였죠. 지수가 본사 로비를 걸어 나올 때 수많은 직원이 복도 양옆으로 길게 늘어서서 그녀의 마지막 뒷모습에 존경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수는 연신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화려한 유리문을 열고 눈부신 태양 아래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 밖에는 검은색 세단 옆에서 선글라스를 벗으며 환하게 웃는 한 남자가 서 있었죠. 강도현. 그는 이제 나라가 지워버린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떳떳하게 자기 이름을 되찾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수 앞에 당당히 서 있었던 거예요. 도연은 지수의 무거운 가방을 얼른 건네받으며 듬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지수 씨. 정말로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이 무거운 짐 다 내려놨으니 우리 어디로 갈까요? 지수 씨 가고 싶은 곳이면 내가 어디든 모실게요. 지수는 도연의 깊은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시원시원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연 씨, 우리 예전에 약속했던 곳 있잖아요. 무서운 빗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햇볕만 쨍쨍 내리쬐는 아주 따뜻한 곳으로 가요. 우리 둘이서 오순도순 살 수 있는 곳으로요. 두 사람이 짐을 풀고 도착한 곳은 남해의 저 먼 끝자락, 푸른 바닷물이 마당 앞까지 찰랑찰랑 밀려오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도연은 마을 입구에 낡은 창고를 하나 얻어서 카센터를 다시 차렸죠. 하지만 이번에는 누구를 피해서 도망쳐온 숨바꼭질 집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낮이면 동네 어르신들의 고물 트럭을 뚝딱뚝딱 고쳐주며 기분 좋게 땀을 흘렸고, 지수는 그 옆에서 예쁜 카페를 차려 커피도 내리고 사람들과 수다도 떨며 평범한 하루하루를 꾸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연을 보고 그저 손재주 비상한 강씨라고 불렀고, 지수를 보면 서울서 내려온 참 고운 새댁이라며 입이 마르게 칭찬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숨을 걸고 싸우며 세상을 들썩이게 했던 주인공들이라는 걸 꿈엔들 알았을까요? 하지만 지수에게는 수백 명의 재벌이 모이는 화려한 파티보다 동네 할머니들이 흙 묻은 손으로 툭 건네주는 찐 감자 한 알이 훨씬 더 달콤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산천 초목이 푸르러지더니 하늘에서 구슬픈 비가 내리는 장마철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지수에게 비라는 건 평생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던 무서운 괴물 같았죠. 빗소리만 들리면 가슴이 턱 막히고 옛날 사고 때 돌아가신 어머니의 비명이 귓가에 맴돌아 밤잠을 설치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곳 남해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장마는 어딘지 모르게 조금 달랐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지만 지수는 예전처럼 구석에 숨어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글보글 끓는 찌개 냄새와 집안을 가득 채운 따뜻한 공기 덕분에 마음이 아주 편안했죠. 새댁,
비도 오는데 부침개라도 좀 부쳐 먹으려고 내가 정각에서 부추 좀 배워왔어. 이웃집 할머니가 머리에 보자기 하나 쓰고 달려와 건네주는 싱싱한 부추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지수는 처음으로 빗소리가 무서운 천둥 소리가 아니라 지붕 위를 토닥토닥 두드리는 다정한 자장가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을 때리는 굵은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리던 오후, 지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도연이 고쳐준 낡은 전축에서 흘러나오는 재즈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심장이 죄어왔을 텐데 지수는 오히려 그 리듬에 맞춰 발가락을 까닥거리고 있었죠. 그때 마당에서 도연의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은 빗물에 흠뻑 젖은 채 장을 본 비닐봉지를 가슴에 꼭 품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지수 씨, 괜찮아요? 놀라지는 않았습니까? 도연은 자기 몸이 젖는 것보다 지수가 불안해할까봐 숨가쁘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건을 들고 그에게 다가갔죠. 그러고는 뚝뚝 떨어지는 빗물을 닦아주며 도연의 가슴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도연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오는 소리가 빗소리를 다 이기던걸요. 이제 나한테 비는 무서운 소리가 아니에요. 도연 씨가 나에게 돌아오는 소리지. 도연은 지수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빗물 냄새와 도연의 체온이 섞여 지수의 온몸을 감싸 안았죠.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앉아 빗줄기가 바다 위로 떨어지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누군가는 권력을 쫓아 사투를 벌이겠지만 이 작은 거실 안에서는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평화롭게 공명하고 있었던 거죠. 저녁이 되자 도연은 지수를 위해 정성스럽게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메뉴는 투박한 김치찌개와 갓 지은 솥밥이었지만 지수는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왜 그래요? 맛이 없을까봐 그래요? 도연이 쑥스러운 듯 묻자 지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마주보고 밥을 먹는 게 꼭 꿈만 같아서요. 폐공장에서 당신이 피를 흘리며 나를 지킬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도연은 지수의 손을 식탁 위에서 꼭 잡았습니다. 상상했습니다. 아니, 매일 밤 기도했죠. 당신이 더 이상 울지 않고 따뜻한 밥을 먹으며 웃을 수 있는 날을 내가 꼭 만들겠다고요.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나는 이제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어두워진 바다를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지수의 서재 한쪽에는 여전히 낡은 군번줄과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그것은 과거의 고통을 기억하는 증거가 아니라 그 고통을 뚫고 피어난 사랑의 훈장이었습니다. 도연은 지수의 어깨에 담요를 둘러주며 속삭였어요. 내일은 날이 갤 것 같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지면 같이 배를 타고 나가볼까요? 지수는 도연의 어깨에 고개를 묻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디든요. 당신이 운전하는 배라면 세상 끝까지 가도 좋아요. 태양 아래의 기사는 이제 더 이상 칼을 휘두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켜낸 여인의 곁에서 가장 평범하고도 위대한 일상이라는 이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니까요. 사선 위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가장 눈부신 곳에서 영원히 시들지 않을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과거의 상처 위로 두 사람이 함께 그려나갈 새로운 지도가 남해의 푸른 바다처럼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연의 투박한 손과 지수의 부드러운 손이 맞잡힌 채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하나가 되어 길게 늘어졌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선을 넘은 연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보상은 바로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늙어가는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폭풍 같은 위기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지수 씨와 도현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는 외로운 성 안에 갇혀 있던 지수 씨에게 도현 씨는 단순한 보디가드 그 이상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준 한 사람의 진심이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을 녹이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이죠. 화려한 회장 자리를 내려놓고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평범한 일상을 꾸려가는 두 사람의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때로는 돈과 명예보다 나를 위해 진심으로 땀 흘려주는 곁에 한 사람이 더 큰 재산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지수 씨의 귓가를 괴롭히던 무서운 빗소리가 이제는 도현 씨가 돌아오는 반가운 소리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고단한 하루 끝에도 따뜻한 위로가 되는 누군가가 항상 함께하기를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